자, 똑똑한 이상한 꿈틀대는 뉴미디어. 우리 학영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선 여러 뉴 미디어에 대해서 다루고 또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책에서 꽤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점 중 하나가 가짜 뉴스라는 어, 것이었는데 혹시 일상을 지내면서 가짜 뉴스를 봐서 뭔가 받거나 혹은 가짜 뉴스를 경험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진짜라고 믿게 된 경험이 있는지 하랑이. 자세한 사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나도 사실 그렇게 아직은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보진 않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뭔가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자면은 뭔가 이 한 뉴스를 보고 그렇구나.' 이러고 봤는데 또 다른 뉴스를 봤더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뉴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나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어? 하랑이? 일단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은 없었고,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음, 아무래도 집단 지성이라는 부분이었는데, 나는 약간 사회적인 심리 그런 부분에, 사회 심리학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좀 흥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뉴미디어 중독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있어서 이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다. 또 이 책에선 노모포비아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는데 노모포비아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좀 생기는 것을 노모포비아라고 부르는데 혹시 이런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노모포비아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 하랑이. 나는 사실 약간 스마트폰을 좀 달고 사는 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휴대폰이 없다고 불안하거나 휴대폰 시간에 조절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나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 나갔을 때 핸드폰을 놓고 오면은 뭐 '다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또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약간 경계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즘은 사실 노모포비아를 뭐 특정하게 정하기보다 그냥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노모포비아의 요소는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이 노모포비아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특히 어린아이인 경우는 쪼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아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 선생님은요? 네, 저도 뭐 약간의 노모포비아 증상이 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늘 어디든 갖고 다니려고 하는 걸 봤을 때 하지만 일부러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제 안 갖고 다녀도 괜찮다라는
라는 걸 스스로 이제 이렇게 연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노모포비아보다 더 이제 저가 더 공감하는 것들은 호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러고,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혹시 누가 뭐 반응을 보였나 뭐 이런 것들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노모포비아보다는 포모 증후군이 더 조금 이제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도 스스로 좀 이렇게 관리해야겠다, 관리 범위안에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데 조금 이 책과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책에 구글 딥 드림이란 기술과 함께 인공지능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를 하고 있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 어쨌든 최근에 어떤 미술품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제작한 그림이 1등을 수상한 사례가 있어서 그게 한창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린 그림이 미술품 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또는 미술품으로 더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랑이? 나는 솔직히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사실 그 원점에서 얘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작가들의 그림을 학습시킬 텐데 그 그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허락을 받은 게 맞느냐. 음. 그리고 이제 그 화가들도 이제 화풍이 있잖아. 이제 그 화풍을 따라하게 되면은 그 작가들 사이에서 굉장한 욕을 많이 먹거든. 그래, 그리고 뭐 그런 화풍이랑 비슷하고 유사성이 있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작가만의 그런 구도나 시그니처 구도나 아니면 시그니처 그런 포인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유사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근데 AI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니까, 걔는 앞으로 AI 그림을 많이 보게 되거나, 그리고, 근데 약간 대회 같은 곳에 대해서는 AI 그림을 사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니까, 그거는 좀 사실 그런 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AI 그림이 사용돼서 안 된다고 생각해. 나도 비슷한 생각인데, 음, 사실 AI 그림이란 게 AI는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 자료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형태인데, 그럼 그 기존의 빅데이터에 사용된 작품은 다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고 화풍이 있을 텐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것이 다 인정을 받고 이게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까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어, 이런 AI 그림이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 사람이 그 인공지능에게 지시어를 입력하고 또 어떤 풍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작품으로 정당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돌리면 이제 그 기초가 된 작품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냥 작품으로서는 AI 작품도 훌륭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예술품은 새롭게
이제는 시대가 많이 흘러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AI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 더 풍부한 미술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도 하랑이처럼 대회 같은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해. 대회 같은 것은 사람들의 능력을 이제 평가하고 또 겨루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겠다. 그렇지만 이제 AI 그림 아니면 AI 그림으로 겨루는 다른 대회를 만들고 한 대회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끼리만 경쟁을 하는 방식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요? 네, 제가 그 오늘 아침에 SNS에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쓰게 된 이유가, 그 뭐야, 요즘에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AI 프로그램도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한국의 남녀 초등학생 4명과 선생님은 각자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접속하여 온라인 화상 수업을 통해 책을 참고하여 열띤 토론하고 있다. 쌤은 50대 중반 머리를 묶은 남자 쌤으로 안경을 쓰고 있다고. 코가 크다. 학생들은 각자 자기 집, 자기 방 컴퓨터로 접속해서 뭐 게임 체인지 기본 수도 책을 읽고 있다. 이런 그 주문을 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그 AI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진짜 그림을 못 그리거든. 그래가지고 그 뭐 이런 걸 할 생각을 전혀 이렇게 하지도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말로만 글로만 써도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니 어 상당히 반갑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른바 손재주, 금손. 응. 금손인 사람이 역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꼭 금손일 필요 없이 묘사를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려서 그런 점에서 어떻든 전환이 있는 시대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쌤이 이제 그 영업을 했지. 그러니까 글쓰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홍보하는데 뭐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데 다른 거 요즘에 갖다 쓰면 뭐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저기 하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어 쓰자 나오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가 발전했는데 어쨌든 뭐 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점에서 이제 하나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 상당히 예민한 그런 문제죠. 하나이가 나중에 이제 시각 디자이너 돼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이렇게 해버리면 난 뭐 먹고 사나 라는 점에서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예술가들 시각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뭐 만화가니 뭐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실제로 내 작품 갖다 쓰지 말아라. 내 아, 작품을 참고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아예 내 작품을 참고하지 말아라라는 쪽이 있고 내 작품을 참고하는데 너희들이 내 작품 사용에 대해서 대가를 아, 줘라. 라는 쪽의 어떤 그런 논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네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그렇게 이용된 거를 어쨌든 다시 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입장 차에 따라서 그 의견들도 좀 이렇게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아까 하랑이가 들으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구도라던가 뭐 시그니처라던가 뭐 이런 이렇게 그 화가들만의 어떤 그런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소재 선택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기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근데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의문 반론이 드는 게 어, 단지 그 사람이 그거를 처음 했다고 해서 그걸 그 사람 거라고 하는 게 과연 그건 정당한 건가? 그 생각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을 건데 단지 그 사람이 먼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그 사람의 뭐야 고유한 고난으로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분명히 먼저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발명, 뭐 저작권 이런 부분에서 만약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그거는 나오지 않을 건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냥 단지 그 시기상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저작권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카피라이트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과 이제 상대되는 개념이 카피레프트라고 들어봤어? 카피레프트 운동 벌이는 사람도 있는 거. 그래서 음,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을 강화하자라는 쪽에 어떤 그런 움직임을 아, 하고 라이트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 하나는 카피라이트 할 음, 때 라이트는 뜻이 뭐야? 권리지 권리. 근데 그 라이트라는 뜻이 또 하나는 뭐? 오른쪽. 오른쪽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에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는 카피 레프트다. 오른쪽에 왼쪽에서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이 아닌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카피라이트 운동과 카피 레프트 운동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충돌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 그래서 이제 뭐 그 절충점도 있는 거지. 카피 레프트 그러니까 그 뭐야 자기가 오픈하는 경우에는 그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고 또 카피라이트의 권리를 지금 명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쪽이 더 가깝고 다만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그거를 어쨌든 배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 창작자 개인의 노고와 그 몫을 어떻게 정당하게 또 이렇게 지급할 수 있을 건가 그 방법이 뭐가 돼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경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했던 이야기 좀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랑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했고 노모포비아 포모 증후군 그 얘기 잠깐 더 하고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는 이유가 커다랗게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뉴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지식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갖는 것들 그것들이 필요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혹시 논술 시험을 보게 된다거나 토론대에 나가거나 했을 때 이 문제도 상당히 단골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논술 글도 쓸 수 있는 거고 토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 논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미디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지.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이해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노모포비아는 뭐와 관련되는 거야? 스마트폰 중독. 중독과 관련해 중독. 중독이라는 것들이 사실 스마트폰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가지 중독이 있는 거죠. 중독의 정의. 중독이란 뭘 보고 중독이? 129쪽. 특정한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몰입하게 됨으로써 그 물질의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태. 말이 되게 어렵지. 그래서 하영이가 이렇게 했어. 자, 하랑이 버전으로 바꾸면 결국 중독은 이 정의를 하랑이 버전으로 바꾸면 통제력이 없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피해가 존재하는 거. 음. 또몇 가지 이제 포인트 지점이 통제력을 상실한다.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게 하경이 뭔 말이야? 자신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떠나서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결정할 수 없이 그냥 하게 되는. 음. 자,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만 못 두는 거야. 마음으로는 그만해야지 하는데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통제력을 뭐 했다? 상실했다. 상실. 우리가 뭐
콜라 중독, 담배도 중독이잖아. 근데 담배 끊어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하는데 계속 먹을 니코틴 중독이 되면 찾게 된다는 거지. 커피 중독.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다고만 해서 그걸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뭐 피해를 그래서 그것들이 피해가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 그래서 없으면 자기가 뭐 불안 증세를 느낀다던가, 그 불안 증세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막 화를 낸다던가, 무슨 뭘 파괴 본능이 일어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것들. 아니면 그거 하느라고 뭐 게임 하느라고 스마트폰 하느라고 다른 거를 못 한다거나 미룬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요? 중독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단지 많이 했다고 많이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느 날 많이 하다가 나 그만둬야지 하는 순간 딱 그만둘 수 있으면 그 중독이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 많이 하더라도 자기 일상생활 사는데 별 문제 없으면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그거 역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들은 무엇인 건가라는 거에서 이제 중독도 이제 그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만 뭐 많이 해도 너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독의 어떤 전초전 그 필요 조건은 갖춘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독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2쪽. 자, 노모포비아는 뭐의 약자? 132쪽. 노모포비아. 노하고 모바일 폰하고 음. 포비아. 모바일 폰이라고 이제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모바일 폰이라고 이제 뭐야? 좀 스마- 스마트폰에서 노스포비아가 오히려 더 맞을 뻔했어. 노스포비아, 노모포비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감 이런 걸 보고 노모포비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노모포비아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음. 왜? 모든 심리적인 이런 대화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다 핸드폰을 통해 이루어지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지. 아니 스마트폰이 있어야 자기가 뭐 은행 거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뭐 차 타는 거 뭐 이런 거 다 스마트폰 갖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실 일상이 정지되는 그 스마트폰이 있어야 뭐 오락도 하고 자기가 어쨌든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잖아. 책도 읽고, 거기서 만화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뭐 사진도 찍고, 뭐 결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스마트폰이 과연 없다.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노모포비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그 점에서 이제 어떤 스마트폰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옷 입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옷 없으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못 살잖아. 근데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옷이라는 걸 이렇게 늘 입고 다니는 거가 인류 전체 역사에서 뭐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닐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옷 중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 어? 근데 그러니까 이 노모포비아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하나는 그 스마트폰을 아직까지 안 해도 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돼서 그렇게 생겨난 거야. 또는 스마트폰 갖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일상의 삶을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짓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마트폰은 더 이상 딴짓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삶의 도구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노모포비아라는 말이 과연 맞을 건가?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들한테도 그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거 밑에 전제는 뭐가 깔려 있는 거야? 애들이 스마트폰 갖고 뭐? 인상만 되던데. 맨날 오락하고 유튜브 보고 쓸데없는 짓 한다.
공부 안 하고 스마트폰 손질만 한다. 지금 그런 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 사실. 근데 그런 점에 놓고 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을 사는 거라면 그 이걸 과연 노모포비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애들이 유튜브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뭘 하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론 유튜브 하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문제다라고 했는데 유튜브 가지고 강연 듣고 유튜브 갖고 그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해결하고 그러면 오히려 유튜브가 또 다른 정보에 접근했던 그런 수단인 거잖아. 그 당연히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락의 기능도 너무 중요하거든. 스트레스 해소해야지. 그 낄낄거리고 음악 듣고 해야지. 치유해야지. 다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퍼센티지 그 분배를 어떻게 잘 할 건가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24시간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뭐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기 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지식의 탐구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지. 책을 읽으면 뭐 하는 거고 지식을 쌓고 뭐 하는 거고 유튜브 보면 뭐 하는 거고 노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고를 하는 거야. 근데 뭐 책도 얼마든지 그냥 뭐야 시간 때우기 책 얼마든지 있잖아. 그런 점에서는 그 내용 구성을 자기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서 물론 이제 그 매체가 갖는 어떤 그런 특성은 있지. 매체 특성이 책이 상대적으로 유튜브에 비해서 오락이나 이런 것과는 좀 덜하지 덜한 건 사실이고 유튜브가 어쨌든 오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넘쳐나는 건 사실이긴 하나 하지만 그 매체 그 자체로서 이게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들 그 정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던 포모 증후군. 자, 포모 증후군은 뭐야? 여기 지금 134쪽. 타인들과 끊임없이 연결되고 되어 있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그래서 미싱 아웃이 뭐야? 네? 포모 증후군이 뭐의 약자인 거야? fear of missing. 미싱 아웃이 뭐야? 같이 잊지 못한. 음. 그래서 어쨌든 함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포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그 오프 되면 친구들 사이에 그 친구들과 어쨌든 만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에서 너네들 어쨌든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잖아. 그래서 주로 이제 친구가 학교 친구인 경우가 많지. 그래서 학교 친구가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그 친구와의 어떤 그런 만남이 끊어진다. 라고 여겨졌을 때 드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는 하는 부분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현실에서 어떤 그런 친구를 만나는 거 못지않게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관계 형성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문제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글을 하나 쓰려고 그래. 누구나 관음증과 노출증을 갖고 있다. 관음증, 노출증. 관음증이 뭐야? 알아? 들어봤어? 관음증. 관음증은 남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노출증은 그래서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누구나 관음증과 노출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이 궁금해. 그 사실은 뭐 TV 프로그램 중에 왜 무슨 뭐 인간극장 뭐 이런 거 보는 이유가 뭐야?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그 뭐 하려고 보려고 쳐다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란 얘기야. 그 노출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뭘 샀어. 자랑하고 싶잖아. 내가 무슨 명품을 샀어. 자랑하고 싶잖아. 그거 뭐 좋은 스포츠카 뭐 이런 거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은 그 욕망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안전하고 편할 수도 있지만 뭐 하려고? 보여.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그런 인간의 욕망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 SNS를 하는 이유도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하는 거야.
하나는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자기를 노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또 하나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남을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들 그 조합이 적절하게 만난 것들이 SNS인 거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 관계에서 자기가 이제 뭐 했다고 생각할 때 아웃된다고 봤을 때 거기서 멀어진다고 봤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을 느낀다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이것들이 노모포비아 이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그 디지털 단식이라고 들어봤어? 네. 디지털 일부러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는 거야. 우리 단식하는 것처럼 디지털 일부러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접속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쌤도 그런 문제를 좀 느껴. 그 책을 읽는데 책을 한 권 정도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한 장 읽고 나서 그 일장 한 챕터 다 읽고 나서 뭐 에세이 들어서 뭐 있나 보고 또 들어가서 또 한 장 읽고 나서 또 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뭐야 끈기가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한번 쭉 읽지 못하고 그다음에 한 10분 15분 보고 잠깐 뭐 하고 10분 15분 잠깐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고 게다가 이제 10분 15분 보고 잠깐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또 막 그거에 막 30분 한 시간 지나가면 시간 다 써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 문제를 느끼기도 하는데 어때 하경이는 뭐가 더 강한 것 같아? 노출증이 더 강한 것 같아? 관음증이 더 강한 것 같아? 너는? 저요? 음. 저는 어, 별로 저를 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까지 큰 것 같아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 어, 약간, 남의 삶에는 관심이 있어? 그것도 별로야? 아니, 남의 삶에 오히려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남은 어떻게 사는지, 남은 어떻게 하는지 좀 관심 네. 있는데, 나를 드러내기는 꺼려한다? 네. 이유는? 왜 나를 드러내기를 꺼려? 큰 이유는 없는데, 그냥 약간, 어, 조금, 응, 그냥 제, 약간, 그냥 성격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별로 그러니까 앞장서는 거를 응, 그렇게까지 조, 뭔가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응, 그런 면에서도 약간 그것도 악기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응, 바이올린처럼 앞장서는 것보다 뒤에서 약간 받쳐주는 걸 좋아해서 응. 그런 면에서 그냥 그렇지. 그래서 나를 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몇 가지 심리가 있어. 대표적인 심리가 피해의식이 있어. 요즘 특히 이제 그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를 괜히 노출했다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해코지를 당하거나 그럴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런 그 SNS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뉴스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SNS에 노출돼 가지고 그 피해 타겟팅이 돼 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례에 공감하면서 자기 안전의 욕구 때문에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하다고 생각해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굳이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 쉽게 말하죠. 세 번째는 그 거꾸로 내가 너무 이렇게 뭐야 잘 나가는데 이거 내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질시할까 봐 질투할까 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내가 시험 잘 봤어 근데 나 시험 잘 봤어요 그러면 시험 못 본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때문에 내가 그냥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해서는 뭐 그걸 그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들. 뭐 그 심리가 지금 선생님 말한 거 외에도 또 다른 것들 많이 있겠지. 또 다른 것들 많이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반면에 노출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노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가 있는 거지. 인정 욕구.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인정받고 싶어 어떤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 또는 이제 그 목적 있는 사람들 목적 아까 선생님처럼 마케팅 이걸 광고하고 홍보하기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또 노출하게 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이유들 아까 첫 번째 인정받아 좋아요 많이 받아서 그 느끼는 그 행복감 그 쾌감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 목적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출증은 또 이제 그런 심리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나는 어때? 그러니까 SNS를 사용하긴 하지만 나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는 좀 처음에 좀 많이 듣는 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 자,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어떤 그 부분들도 그 심리를 이렇게 잘 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시간이 아까운 거야, 사실은. 그 다른 사람들의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 번잡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관계 다이어트라는 것도 아까 뭐 아예 디지털 단시간에서 보면 관계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몇 필요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 자체가 다 비용이거든. 비용이 꼭 돈이라는 게 아니라 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건 관심이라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꾸 이게 이것저것 관심을 나누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그런 집중력이 분명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인 관심이라는 것들을 어디에다가 나눠줄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어떤 사람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사방팔방 이렇게 막 흩어져서 이렇게 얕고 넓게 가는 어떤 그런 스타일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람들마다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중독 얘기는 뭐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집단지성 얘기를 아까 하랑이가 해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좀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 하랑이? 어, 집단 지성이 응. 68쪽부터 나오는데 집단지성에 대해서 아까 왜 특별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제가 약간 사회적인 심리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재밌게 읽고 싶어요. 자, 집단지성의 정의는 69쪽. 집단이 집단지성 정의 뭐? 그 음, 개인들이 가진 지능들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집단이 가진 지능.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랑이 지성 따로, 하경이 지성 따로, 선배지성 따로란 말이에요. 근데 셋이 모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었는데 3이 아니라 5가 되고 10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모임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각자가 있을 때는 그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고민했을 때 그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그 집단지성의 아주 대표적인 그 예가 그 무슨 위키티피아? 아, 라고 그 백과사전인 건데 그 백과사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아니면 뭐 지금은 뭐 한풀 꺾인 것 같은데 네이버 지식인 이런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디어랑 뭔 상관이에요? 어, 아, 그냥 집단 지성을 만드는 게 좋은 구조라서. 음, 그렇지 도구.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집단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라는 걸 통해서 뭘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뉴미디어 덕분에 집단지성이 발현되기가 더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그 도구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앱에 보면은 함께 참여해서 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앱이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집단지성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오히려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지점들, 장점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집단지성 얘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또 이제 그 바람직한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75쪽.
집단지성에 대한 뭘 얘기하고 있어? 비판. 집단지성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76쪽 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내용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내용을 게재해야 된다. 두 번째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게재해서는 안 돼. 선생님 이거 놀랐어. 독자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독자적인 연구를 하라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독자적인 연구를 하면 안 된대. 세 번째가 게재한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를 밝혀. 요 세 가지를 한 이유가 뭘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려면. 그렇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독자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확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중립적인 그러니까 도대체 중립이란 존재하는가? 라는 부분들이 늘 이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가장 단편적이고 안전한 지식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때 그 지식의 발전, 지식의 혁명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이 너무 이제 그 안전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한계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또 갖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과연 그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예를 들었대. 공원에 가면 쓰레기가 많아. 자, 공원에 쓰레기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기사를 시민의식의 부재다. 시민들이 자꾸 아무데나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시민의식의 부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민의식의 문제 이전에 거기다 뭘 설치하면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면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릴 리가 없잖아. 그런 점에서 과연 시민의식의 부재, 야, 사람들이 공원에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에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 인간성을 우리가 탓해야 될 거냐? 아니면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 그러면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비양심적인,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확 줄어들겠지. 그런데 쓰레기통을 설치해놨더니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어.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집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왜? 오늘 종량제 봉투나 그런 거 그치, 안 사. 쓰레기 봉투값 아끼려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아서 그냥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청소부가 와서 그거를 뭐 해야 돼? 청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그런 그 사회적 비용. 요게 더 큰 건가? 아니면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때 가끔 집에 있는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부 또 그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들로 인한 비용 발생 부분들이 더 클 건가? 그런 점에서 결국 이제 쓰레기통을 공원에 설치할 건가 말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뭘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사실. 마찬가지로 요 위키디피아 뭐 이런 그 부분들에 있어도 결국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거냐. 그 가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한계,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감내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자꾸 이제 뭐만 보는 거야? 아까 그 쓰레기통에 누가 집에 있는 걸 갖다 버렸어.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 쓰레기통을 다 버려야 돼? 없애버렸잖아. 그 쓰레기통 다 없애버리면 근데 길바닥에 뭐 하는 사람들? 쓰레기를 버리는 또 그런 문제가 또 뭐 하다는 거야?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만든다, 하나를 없앤다 했을 때 그 하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뒤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더 나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 첫 번째 이제 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78쪽에 77쪽에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그런 점에서 너무 안전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집단지성은 뭐의 문제래? 권력이 어떻게 분산되고 행사되느냐. 권력이 어떻게 분산되고 행사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집단의 권력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서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8쪽에 보니까 근데 과연 그게 좋냐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집단지성이라는 것들은 곧 민주주의라는 거하고 상통해. 근데 과거에 플라톤이나 이런 소크라테스나 그런 철학자들이 민주주의 반대한 거 알아? 네. 왜 민주주의를 반대했어? 좀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어. 자, 민주주의의 다른 그 사람들 민주주의를 뭐라고 비판하냐면 중우 정치라고 비판했어. 중이 그 무리중자야. 대중들. 우가 어리석을 자야. 어리석은 대중들의 바보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나하고 비판한 거야. 즉, 똑똑한 한 사람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게 그 사람들 주장이야. 음. 어리석은 사람 10사람과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있어. 그러면 늘 결정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디로 결정이 나? 민주주의에서는. 응? 일단 어리석은 사람들이 10표니까 어리석은 사람들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중정치라고 비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철인 정치, 훈련받은 철학자가 지혜로운 철학자가 결정을 내리는 그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머리는 머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슴은 가슴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손발은 손발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손발, 가슴 이것들이 다 머리가 해야 될 일을 똑같이 나누고 손발이 해야 될 일을 머리, 가슴에 똑같이 나누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지. 근데 반면에 이제 민주주의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10명이 모여면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거기서 집단 지성이 발현됨으로써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내리는 결정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그런 체제가 그 이전의 체제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제 효과성이라는 부분들 외에도 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효과성이라는 부분 말고도 그 안에서 어떤 그각 구성원들의 어떤 자존감, 참여도, 뭐 이런 여러 가지도 학교에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어, 집단지성을 가능하게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 중간에 자율성이나 개방성, 그다음에 협업, 개방성 다음에 뭐야? 다양성, 다양성, 그다음에 독립성, 독립성, 창의성, 창의성, 협업? 이 5가지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뭐라고 해 이것들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들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하냐?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지금 이제 일배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뭐 극우 세력들이 모여놓은 그런 분들. 근데 일배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거 그런 거 나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지.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기 보면은 그 집단이 모여가지고 이른바 잘못된 그러한 그 결정들을 하고 근데 그것들이 그 안에서 자기 확신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
일으키는 어떤 그런 작업,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중우 정치의 어떤 부재공들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이라는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쌤이 지금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말 그 자체가 다 뭐야? 입장을 갖고 있는 입장. 음, 내가 긍정적이지만 내 입장에서 긍정적인 거지. 상대방 입장은 그걸 뭐라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어려운 점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안전한 거, 긍정 부정 다툼이 없는 거 이런 것만을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뭐야? 아까 말했듯이 혁명성 이런 것들은 또 사라지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제 가짜 뉴스도 같은 맥락의 어려운 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자 114쪽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의 정의 넷째 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가짜 뉴스는 뭐라는 거야? 네? 114쪽 넷째 줄 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가짜 뉴스라고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뭐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어떤 목적, 특별한 음, 목적이 없고. 두 번째, 언론 언론 보도에 언론 보도 형식을 취해야 돼. 세 번째, 사실상은 이상은 사실처럼 유지하는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익이라던가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생각으로 그걸 노리고 그래서 언론 보도 형식, 신문 뉴스라던가 아니면 방송 뉴스의 어떤 그런 형식을 밟아서 그리고 사실처럼 위장한 그러한 거짓 정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100% 가짜하면 오히려 쉬워. 가짜가 분명히 아니까. 근데 자꾸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하랑이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인간성이 개떡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랑이가 공부도 잘하고 뭐야 이제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인간성이 개떡이에요.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근데 그럼 너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고 그렇구나. 인간성만 좋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인간성 개떡 아니거든. 그 부분만 가짜인데 어떻게 가짜 웃자로 막 이렇게 모여놔서 섞어 나가지고 너 공부 잘하잖아. 너 뭐 이쁘잖아. 뭐 내가 뭐 거짓말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뉴 미디어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지고 빨리 유포되고 그렇지. 제작도 쉽고 유포도 쉽다라는 거예요. 자, 제작도 쉽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뭘 뜻하냐면, 과거에는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었어? 신선. 신문사와 방송국밖에 없었어.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뉴스를 전문적으로 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서는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 필터링을 해. 어? 그 신문 기자가 신문 썼다고 해서 그게 바로 기사가 되는 게 아니야. 몇 단계를 거쳐갖고 그 신문사에서 그 검토를 받아서 노출이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잖아. 내가 SNS 글 쓰고 내가 블로그에 글 쓰는 거 누구의 통제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럼 내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품질이 뭐야? 인정받지? 그러니까 그 품질에 있어서 그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각자 자기 수준에 따라서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쉽게 제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어? 사고를 분간하기가 어려워. 뭐라고?
진위 여부를 분간하기. 물론 진여부를 분간하고 그래. 그건 과거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요즘은 특히 기술이 막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그 합성 사진하면 합성한 티가 났어. 근데 요즘에는 그 합성 뭐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아니면 뭐 그 하경의 목소리 같은 경우 이렇게 받아갖고 똑같이 하경의 목소리로 뭐 했다는 거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글을 치면 하경의 목소리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하경이가 말하는데 하경이가 막 하나님께 엄청 재수 없어요 막 하는 거를 하경의 목소리로 막 그대로 들려주면 하나님이가 뭐 이게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경의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그걸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하경의 목소리하고 하경이 흉내낸 AI 목소리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것도 이제 기술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뉴스가 태어나갔던 가능성이 있는 거지. 또 하나 큰 것들이 바로 이른바 뭐야? 신속한 확산. 그래서 이 디지털 자료라는 것들이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과거에는 이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복사 똑같이 만들려면 그게 자꾸 이제 뭐야? 질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날로그로 이렇게 복제를 하기도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지금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복사하고 퍼나르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 가짜뉴스의 영향이 뭐한 거야? 커지게 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가짜뉴스가 신속하게 폭넓게 퍼질까? 그렇지 않아. 자, 옛날에는 뭐라 해야 되나? 그 뭐, TV 프로그램밖에 없으니까 그 TV 프로그램 하나를 다 같이 봤잖아. 그러면 그 시청률이 막 50%, 70%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선택되기가 어려운 거지. 선택이 딱 되는 순간 다 같이 그거만 보는 거야. 어? 근데 지금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그럼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소화돼? 다 퍼져나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조회수 0, 1 이런 것도 많아. 거의 90% 이상은 조회수가 거의 없어. 근데 그 중에 이제 몇몇 것들이 뭐라는 거야? 퍼져나간다는 거지. 신속하게. 그래서 그 아까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자기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자원이고 이게 한정적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어차피 내가 관심 가질 수 몇 개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 것들을 갖고 뭐 하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그걸 빼앗기 위해서. 어쨌든 근데 가짜 뉴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심들을 끄는데 성공하고 그것들이 큰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가짜 뉴스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음, 아니 네가 생각하기 가짜 뉴스 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방안. 방안은 일단은 그 원래 있던 언론사들에서 정확한 정보를 빨리 제공을 해야 그래 음, 보는 사람들이 그런 조금 큰 언론사들은 믿을 수 있게 해야 가짜뉴스 소비량이 적어질 것이고 음. 또 그런 아니면 그런 AI 합성 같은 것을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랑이. 어, 일단 하나의 언론사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언론사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정보가 맞는지를 만약에 둘의 얘기가 다르게 되면 다른 정보를 더 찾아보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직접 판단해보고 그리고 약간 어, 이 말이 이게 좀 하나의 정보를 찾아볼 때도 여러 자료를 비교 분석해보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가려보는. 그렇지. 그렇지만 하경이가 그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이있다면 하랑이는 이제 각 개개인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랑이 얘기한 걸 좀 더 덧붙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하라, 의심하라.
그 뉴스를 이렇게 봤을 때 그걸 그대로 들은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맞아? 팩트 맞아? 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하나의 제기한 방안들 그것들이 너무 우리 상식 밖이나 뭐 다른 놀라운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 이거 막 크로스 체크지.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돼 있는 건가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어떡하죠. 두 번째는 늘 출처를 봐요. 출처. 그게 어디서 나온 뉴스일까? 그 출처가 과연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출처인 건가?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이제 구조적으로 확인과 말한 대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을 언론이 끊임없이 신속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또 가짜 뉴스를 제작한 사람들에 대한 엄벌,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는 제안을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그 쓰레기통 설치하고 똑같이 했는데 가짜 뉴스를 엄벌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가짜 뉴스를 엄벌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대? 가짜 뉴스를 엄벌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거를 악용해서 음, 하경이가 권력자예요. 하랑이가 올바른 얘기를 했어. 근데 하경이가 그걸 뭐라고? 하랑이가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낙인 찍고 그리고 하랑이를 뭐 하는 거야? 처벌하는 거야. 음, 그럼으로써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세력들을 뭐하기 위해서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지금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맨날 그 언론사하고 싸우는 거야. 언론사는 트럼프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팩트체크를 막 해.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래? 언론사가 거짓말쟁이다. 신문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맞서.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아까 나왔던 그 관계망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얘기만 믿어. 음, 그걸 끊임없이, 더 뭐야, 확대 재생산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미국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야, 지금. 전 세계 사회가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 진영의 논리. 자기 진영의 논리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이야기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계속 뭐 하는 거야? 끌어들이는 거야. 그리고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무시하고 귀 닫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 해결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독서에서 토론 수업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그런 판단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지. 먼저 입장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검토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나중에 도출해야 되는 그런 그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이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많은 얘기의 장점과 단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어, 가장,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랑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은 뭐야? 확인하는 음, 일단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되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만약에 책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다 막 보는 것보다 요즘은 인터넷에 그것에 대한 키워드만 치면 그 정보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 시대니까 그런 면에서 정보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게 난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반해서 단점도 이것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단점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가짜 뉴스처럼 정보가 무분별하게 많이 생산되다 보면은 어떠한 관심이나 또는 여러 목적 때문에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정보가 많은 것이 이런 우리 뉴미디어로 정보가 많이 생겨난 것이 우리에겐 양날의 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장점은 비슷하게 그냥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다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가장 큰 장점이
아무래도 이게 뭐야지? SNS가 되게 알고리즘을 정해서 원하는 영상만 띄워주는 건데, 그게 우리가 SNS보다는 그게 내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카테고리의 영상만 보다 보니까 그 가치관이 그런 핸드폰 쪽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그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저는 그 기회 학대라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어쨌든 뭐 과거에는 그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이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각 개개인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점은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디지털 격차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각 개개인들마다의 그 디지털 격차는 상당히 크다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뉴미디어나 그런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하경, 어, 나는, 나는 사실 여기서는, 음, 나도 인터넷 중에서 특히 보자면은 구글 같이 검색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같이 어떤 영상의 정보를 담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SNS는 카톡 같은 거를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같은 건 안 하고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 그런 SNS보다 다른 걸 많이 뉴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어, 나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이런 SNS는 친구나 아니면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유튜브 가장 쉽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뭐 SNS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SNS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캠페인도 해야 되고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또 SNS를 잘 많이 그런 게 있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뉴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뭐 각자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뉴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뉴미디어를 접한 어떤 그런 정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잘 그 비판적으로 잘 소화해내는 능력도 중요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뉴 미디어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뭐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여러분들이 또 기르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오늘 수업 중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유튜브를 하냐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뭘로 채울 건가 그리고 그 내용을 뭘로 채울 건가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이전에 상영이가 하랑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먼저 분간하고 그 것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뉴 미디어를 또 이렇게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뉴 미디어가 여러분 머리에 있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뉴 미디어가 여러분 손과 발에 있어서 여러분들 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풀훌이라는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다음 주는 풀훌이라는 책을 갖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뭐지? 게임 체인저 토크 하는 거 보내줄 테니까 혹시나 시간 되면 놀러 오십시오. 어른들은 책 안 읽을 거기 때문에 너는 책 읽었지? 아직 안 읽었어. 하지만 읽었어요.
읽고 와서 너희들 질문도 하고 막 그래야지. 어른들은 그날 와서 얘기만 들을 거기 때문에. 또 근데 책을 안 읽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또 그 참여하는 걸 계기로 해서 그 책을 사서 읽는다고 이런 개념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어쨌든 음.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